양문석 의원이 뭘 갖다가 했습니까? 양문석 의원이 그 크게 범행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줄이면은 첫 번째, 양문석 의원은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그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다가 돈을 빌리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양문석 의원이 그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딸이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거짓말 해가지고 기업 운전 자금으로 얼마를 갖다가 사기를 받았는가? 무려 11억을 사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11억 가지고 뭐 했습니까? 양문석 의원이 어디 살았냐면요. 그 방배동 이런 데에서 쭉 살았대요. 방배동하고 반포 이런 데를 갖다가 살았는데 전셋집을 전전했대요. 제가 처음에 그 태어나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흑석동 살다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방배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방배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방배동 잘 알아요. 이제 그러다가 저쪽 그 김천사님 감사드립니다. 저쪽 잠실 뭐 방이동 뭐 오금동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다가 그다음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방배동 잘 알고 중학교 반포 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반포를 잘 아는데 양문석 의원이 방배동 반포 이런 데에서 전전했던 거예요. 뭐를? 전셋집을. 그러다가 결심을 한 거야. 언제 결심을 했느냐? 집을 사자. 무슨 결심을 했느냐? 집을 사자. 언제 결심을 했느냐? 2021년, 2020년, 2021년. 요번에 통계 조작한 거 뭐 감사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2020년 말 2021년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였는데 집값이 하늘같이 오를 때였어요. 집값이. 제가 그때 그 저희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살기 때문에 조금 큰 집 필요해가지고 그 빌라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큰 집 큰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 모시고 살려면 집이 좀 그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그때 이사가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고생을 갖다가요 직사게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로 그 강남 같은 데는요, 뭐 강남도 아니지, 뭐 저기 뭐 서초동 뭐 이쪽 그 진짜 강남은 뭐 압구정동 이런 데가 강남 아닙니까? 강남 변두리라고 할 수 있나? 뭐 서초동이나 뭐 이런데 방배동이나 이런데 그런데도 일주일 지나면은 매매가는 1억이 올라갔고요. 뭐 전세 가격도 뭐 팍팍팍 뛰고 그래가지고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보고 양문석 의원이 야 이러다 전셋집 전전하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어떤 집을 샀느냐? 와 양문석 의원이 이 굉장히 아주 그냥 큰 배팅을 한 거예요. 일생일대 큰 배팅을 했어. 잠원동에 한신 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산 거야. 얼마 주고 샀느냐? 31억 주고 샀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뭘 빌렸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변통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대부업체 돈을 겁도 없이 빌렸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업체 이자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 이걸 끄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대출 꽉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구까지 간 거예요. 대구까지. 양문석 의원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통영이잖아요. 통영. 양문석 의원이 그 출마를 여러 번 했는데 어디서 출마했느냐? 그 2019년에 통영 고성에서 재보궐선거 나갔고 21대 때도 통영 고성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갔고 2022년에는 경남지사 나갔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고는 통영인데 갑자기 22대 때 전해철인가 안산갑에 그 밀어내고 공천 받아가지고 안산에서 통영 버리고 안산에서 이걸 갖다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금고가 그 양문석 의원이 살고 있었던 뭐 방배동, 반포 이런 데도 새마을 금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받든지 아니면 넓게 봐가지고 그냥 서울시내에서 받든지 아니면은 통영에서 받든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대구까지 가서 받았다는 건요.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문석 의원은 대출 받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광주에 있는 구만복 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광주에 있는 뭐 전라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그 우리가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럼 광주 갔었을 거고요. 뭐 천안에 있는 충남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찾다 어딜 갔느냐? 대구에 있는 수성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 거기서 11억을 갖다가 빌리고 채권 최고액은 13억 2천만 원, 뭐 한 120% 정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했는데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사업자 기업 운전 자금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누가 사업하느냐? 딸이 사업하는데 그 딸은 뭐 하던 딸이냐? 그 대학생이던 딸이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단순한 사기가 아니고요. 금액이 크잖아요. 11억 원.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나중에 이거 찾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뭐 운전자금 11억이 뭐 남의 집 뭐 애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양문석 의원이 만든 게 뭐냐면 거래 명세서 6억 5천만 원 상당의 거래 명세서 7장. 이거는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가짜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계좌 거래 내역서도 2장.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이걸 갖다가 금고에 제출했으니까 그 위조된 위조 사문서 행사죄까지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사실은 양문석 의원이 그냥 조용히 내가 이렇게까지 금고 사기 쳐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몫 잡았는데 왜 한몫 잡았냐면 이거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습니까? 31억 2천만 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어요. 조금 전에 신반포 한신 4차 아파트 45평짜리 얼마에 팔리나 봤더니 2024년 올 8월 10일에 45억에 팔렸어. 그러니까 나도 살 걸. 아깝네. 그러니까 어쨌든 양문석 의원은 2021년 8월 달에 8월에 31억 2천만 원 주고 저 집을 샀는데 2024년 8월이니까 3년 지나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14억 올랐네. 14억. 아깝다. 나도 살 걸. 그런데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좀 배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제가 마사지를 해드리면 이게 2024 올 8월 10일에 45억까지 올라갔다가요.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사도 한 4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양문석 의원 깔끔하게 한 10억 가까이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양문석 의원이 양심이 있으면 양문석이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걸 갖다가 다 어겨가면서 편법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어거지로 집을 샀는데 역시 그게 맞았어. 내 예측이 맞았어. 그래서 내가 강남에 반포에 45평짜리 큰 집을 갖다가 딱 샀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느냐? 집값까지 또 10억이 올랐네. 그럼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조용히 조신하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써니 공써니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돈대로 벌고 싶고 강남도 아니죠. 이건 한강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한강변 아파트 전망 좋은 이제 여기 재건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파트도 갖고 싶고 그리고 모두 하고 싶다. 국회의원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양문석 의원이 이게 문제가 딱 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어떻게 글을 올리느냐? 금고 측에서 새마을 금고 측에서 먼저 제의했다. 뭘 제의했느냐? 딸 명의 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명의는 양문석 의원님 그래도 저랑 방송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양문석 하면 또 알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들어도 속 시원했어요. 그냥 그때 방송하는데 뭐 뉴스와이드 같은 데서 방송하는데 그냥 소리를 갖다 쩌렁쩌렁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문석 의원님 본인 명의란 문제가 되니까 대신에 명의를 딸로 하면 됩니다라고 금고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그 다음에 양문석 의원은
이렇게 내가 대출 뭐 이렇게 받은 건 맞는데 이 대출로 인해서 피해자 있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해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조민이 그 가짜로 고대도 합격하고 심지어 의전원까지 합격을 갖다가 했는데 누가 피해받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피해를 받지. 우리 애가 거기 합격할 수 있었는데 똑 떨어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부산대 의전원에 딱 지원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겠지. 야, 부산대 의전원 세구나. 내가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진실을 알았어. 어떤 진실을 알았습니까? 제가 부산대 의전원에 수석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누가 붙었다? 조민이 붙었다. 그거 알면요, 저는 만약에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평생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건데 나중에 우리 애가 수석으로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조민이 그런 걸 한 것이었다. 결국은 조민 쫓겨났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내가 떨어졌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해가지고 뭐 우리 애들이 그냥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돼가지고 그냥 그때 막 자포자기 해가지고 막 인생이 힘들어진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왜 피해자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양문석 의원은 의도적으로 금고를 속인 바가 없다. 이게 다 페이스북에 2024년 3월 달에 총선 직전에 올린 글이에요.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이런 식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9월 25일에 기소가 됐어요. 9월 25일에 기소가 됐고 이제 633 딱 그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9월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공직선거법이면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범죄로 실형이 나오면, 그러면 양문석 의원은 국회의원 한 1년 반 하는 건가요? 한 1년 반 정도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지난 10월 11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뭐라고 이제 양문석 의원은 변명하고 있냐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다 우리 마누라한테 그냥 막 미루는 거야.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의 또 허위사실 공표죄 말고,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하나는 페북에 글 올린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도 그 혐의인데, 그 양문석 의원이 이 집을 얼마에 샀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파트를 31억 2천에 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를 얼마짜리라고 적어 놓느냐? 21억 5,600만 원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야, 잠원동에 즉 신반포 한신사차, 내 친구들도 거기 많이 살아가지고 걔네들 떼돈 벌었다고 제가 막 이야기 들었는데 그 아파트가 21억이야? 도대체 어느 아파트지? 처음에는 저는 한신사차인 줄 모르고 잠원동 같은 데 가면요, 한 동짜리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인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한신사차래. 이게 어떻게 21억 5,600이지? 알고 봤더니 양문석 의원이 이 21억 5,600만 원 뭐냐? 공시지가다. 공시지가 가격을 마치 실매매 가격인 것처럼 그 가라를 올려가지고, 이게 재산 축소 신고했다고 해서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홍걸 전 의원 벌금 80만 원 나왔는데 왜 80만 원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아예 외웠어요. 고덕 그라시움 그 분양권 12억짜리 누락해가지고 그게 80만 원 나왔는데, 자기가 살던 집을 갖다가 무려 10억 가까이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매매가로 원래 예약해야 되는 거를 공시지가로 이렇게 슬쩍한 게, 이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100만 원 이상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정도 벌금 나올 사안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페북에다 글도 올렸죠. 뭐 그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양문석 의원이 이거는 빼박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올린 건 빼박이니까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이거는 인정을 갖다가 했는데,
페북에 그 글을 갖다가 올린 거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혐의를 왜 부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 그 금고한테 빌릴 때도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문서 위조는 대출 모집인이 그냥 알아서 위조한 거다.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범행 공모를 부인하는데 이 사건도 김진성 위증교사하고 김진성의 위증과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굉장히 비슷한 게 김진성 씨 어떻게 했습니까? 자백했잖아요. 여기 이 사건에서도 그 대출 모집인이 공소 사실 모두를 자백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문석 의원만 부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재판부도 대출 모집인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너는 유죄, 양문석 의원은 높은 사람이니까 양문석 의원은 무죄 이렇게 판결할지 안 할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재판부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대출 모집인이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사문서 위조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대출 모집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냐. 그냥 막연하게 지시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대출 모집인이 알아서 그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냐. 재판부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위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도 이재명 케이스랑 너무 비슷하네. 이재명 대표가 막 교사 행위를 갖다가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증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양문석 의원이 페북에다가 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 제한했다라고 글을 올렸잖아요. 이거는 뭐냐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 금고 측으로부터 금고에서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금고 측이라고 하는 게 아마 대출 모집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식. 그 팩트를 갖다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양문석 의원은 와이프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듣다 못한 재판부가 아니 대출에 필요한 자료가 그 제3자 명의가 들어간 허위 서류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양문석 의원이 국회의원씩이나 되셨던 분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딱 한 말씀 하셨더니 재판장이 여자 재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 변호인이 그냥 또 확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몰랐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나 어쨌든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판 준비 기일이 11월 15일 그날이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 선고 난 날이네. 이날 양문석 의원의 공판 준비 기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판 준비 기일 했었고 드디어 12월 6일부터 공판이 제대로 된 정식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월에는 14일 화요일, 15일 수요일, 그 다음에 17일 금요일.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3월에 선고가 될 수 있지. 어쨌든 지금 그 양문석 의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1월에만 재판 몇 번 하겠다는 겁니까? 일주일에 3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한 달에 몇 번 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6, 7번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그 강규태 부장은요 한 달에 2번도 제대로 안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3월에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3월에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9월 13일 이제 법원의 날 그때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 규정은 훈시 규정 아니다 강행 규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판사님들이 맞습니다. 역시 우리 대법원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여야 한다니까 강행 규정 맞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재판이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있는 재판부도 대법원장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대법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그 귓등으로 듣겠습니까? 대법원장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고등법원에서도 3개월 만에
이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 끝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가 먹히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는 의미로 이 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어쨌든 지금도 목소리를 막 높이고 계시니까 중요한 분이기는 한데 국회의원이잖아요.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탄핵할 때도 한 표 넣고 한 데도 한 표 넣고 그러는 분이라며. 그러니까 중요한 분인데 어쨌든 그 중요한 분에 대한 그 재판이 이제 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선 그 판사들이 법대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